박미란 34세과 최준혁 37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는 결혼 8년차 부부였습니다. 38평 아파트 전층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거지에서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로 기업, 인수합병 M&A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연봉은 세후 2억 2천만 원을 넘나들었고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연간 3억 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역시 만만치 않은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코리아의 마케팅 본부 팀장으로 일하며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의 ESSEC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그녀는 유창한 불어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은 연간 4억 원을 넘어서며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거의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는 유럽이나 몰디브 같은 고급 리조트에서 보냈고 주말에는 청담동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준혁은 페라리 포르토피노를, 미란은 BMW X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란의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준혁의 손목에는 파텍 팔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정말 완벽한 부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벌어져갔습니다. 준혁은 최근 6개월 전부터 야근이 부쩍 늘어났다며 집에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M&A 건이 몰려서 정신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고 실제로 그가 다루는 사건들은 언론에도 종종 보도될 정도로 굵직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미란은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아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며 하루 일과를 털어놓던 준혁이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실로 직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샤워 시간도 예전에 5분에서 20분 이상으로 늘어났고 샤워 후에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날까봐라는 설명이었지만 에어컨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무실에서 땀을 흘릴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말 패턴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오전에 함께 한강공원에 조깅을 나가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와 골프 약속이 있다거나 법무팀 전체 워크샵이 있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요일에는 법무법인 동기들과 등산 모임이나 대학, 동기 모임 등을 이유로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준혁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면도 그대로 보여주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에 복잡한 암호를 설정했습니다. 회사 기미 정보가 많아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두고 가던 그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의류와 외모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평소 정장 외에는 패션에 별 관심이 없던 준혁이 갑자기 캐주얼 브랜드의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톰 포드, 생 로랑, 발렌시아가 등 평소 입지 않던 브랜드의 옷들이 옷장에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이미지가 중요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그 옷들은 정장이 아닌 데이트용 캐주얼 의류들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준혁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후 8년간 운동이라곤 전혀 하지 않던 그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주중 저녁과 주말 오전에 운동을 간다고 했지만 정작 몸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복과 운동화는 새것같이 깨끗했고 근육이 늘어나거나 체중이 줄어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미란의 의심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준혁이 부산의 대기업 M&A 건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미란의 대학 동창인 김지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란아, 혹시 준혁 오빠 부산 출장 간 거 맞아? 방금 강남역 쪽 라베르디 레스토랑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는데 라베르디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코스 요리 한 끼에 20만 원은 좋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영이 찍어보낸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준혁의 뒷모습이었고 그 앞에는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준혁의 표정은 집에서 보여주는 피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어제는 호텔에서 푹 쉬었다며 부산 출장이 생각보다 수월해서 일찍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평소와 달리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는 얼마 뒤에 밝혀졌습니다. 준혁과 같은 로펌에 6개월 전 입사한 신입 변호사 한소희 28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한 번에 합격한 수재였으며 키 170cm의 늘씬한 몸매와 혼혈처럼 도톰한 입술, 큰 눈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미란이 준혁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소희의 프로필 사진은 청순하면서도 어딘가 요염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변화된 행동들, 늘어난 야근과 주말 약속들,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의 냉담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불륜의 전형적인 징조들이었던 것입니다. 준혁과 소희의 불륜 관계는 정확히 6개월 전인 지난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겉으로는 우연해 보였지만 실상은 소희가 치밀하게 계획한 유혹이었습니다. 소희는 태평양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로 입사한 첫날부터 준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녀는 사전에 준혁의 경력과 가정 상황, 심지어 성과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M&A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이자 고소득자인 준혁은 소희에게 이상적인 타깃이었습니다. 소희의 접근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단순히 후배로서 예의 바른 인사와 업무적인 질문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담당하는 대형 M&A 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선배님의 전문성을 배우고 싶다고 접근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준혁의 업무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야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늦었는데 저녁 드셨어요? 라는 소희의 물음으로 시작된 첫 번째 저녁 식사는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희는 준혁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선배님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며 순수한 후배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심코 준혁의 팔에 손을 올리거나 웃을 때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등 미묘한 스킨십과 유혹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소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혼자 살면서 외로워요. 선배님은 어떠세요? 라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권태롭다고 털어놓자 소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배님 같은 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라며 암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주말에 전시회 같은 것도 함께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주말 데이트는 청담동의 갤러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희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듯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갤러리를 돌아보며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희는 선배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라며 준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담동의 고급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이 두 사람 관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불륜 관계가 시작된 것은 네 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소희는 집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다며 준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혁이 소희의 신당동 원룸에 갔을 때 보일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희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추워서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라며 준혁을 유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고 준혁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평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파크하얏트 서울 같은 고급 호텔에서 만났고 주말에는 아예 지방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신라호텔에서의 1박 2일,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의 주말, 부산 파크하얏트에서의 휴가까지 모든 비용은 준혁이 부담했고 그 금액만을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희에 대한 준혁의 투자는 여행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차에는 샤넬 퀼팅백 800만 원, 4개월 차에는 카르티에 러브 반지 400만 원, 5개월 차에는 에르메스 버킨 100,500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급기야는 소희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전세금 3억 원짜리 원룸까지 얻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준혁이 미란 몰래 만들어둔 비자금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소희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준혁에게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며 공식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언니는 오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빠도 집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정리하고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라며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망설이자 소희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저 생리가 늦어져요. 혹시 임신한 것 같아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정말이야? 라고 물으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어떻게 하죠? 라며 압박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 임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일주일간 준혁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희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언니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는 오빠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진정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언니는 커리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빠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는 오빠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며 미란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준혁의 집에서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져갔습니다. 미란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도 별일 없었어 라며 대화를 피했고 함께 외출하자는 제안에도 피곤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며 소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빠 생각만 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하루에 수십 통씩 오갔습니다. 준혁은 점점 소희의 요구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다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빠가 결정을 안 해주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자 준혁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 방법을 생각해 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불륜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법무팀 워크샵 때문에 강원도에 가야 한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섰는데 오후 3시경 급히 샤워를 하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워크샵 장소를 변경해서 서울 근교로 바뀌었다는 설명이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여러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옷에서 평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성용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미란이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또한 준혁의 셔츠 컬러에는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고 넥타이에는 립스틱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는 고급 호텔의 키카드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서둘러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미란은 우연히 거실 소파에 떨어진 준혁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놓지 않을 휴대폰을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호텔에서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벌써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내 사랑 소희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미란은 재빨리 그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그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준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워크샵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 준혁은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라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6개월간의 준혁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준혁이 대학 동기 모임을 핑계로 집을 나간 사이 미란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한소희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태평양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수석 졸업, 사법고시, 1차 합격이라는 화려한 스펙과 함께 아름다운 외모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란은 즉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트루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 김철수 소장은 미란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확실한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조사 비용은 일주일에 500만 원이었지만 미란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미행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강남역 근처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2시간, 화요일에는 소희의 논현동 원룸에서 3시간, 수요일에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후 다시 호텔로,
목요일에는 아예 제주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고 금요일에는 강릉의 펜션에서 1박을 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제주도 해변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강릉 펜션에서 찍힌 동영상이었습니다. 준혁과 소희가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친밀한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재정 관련 증거들도 놀라웠습니다. 준혁이 소희에게 준 선물들의 구매 내역, 호텔과 여행지 결제 내역, 심지어 소희의 논현동 원룸 전세금 3억 원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준혁이 소희에게 쓴 돈만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미라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의 이혼 전문 변호사 박정민을 찾아갔습니다. 20년간 2천여 건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박 변호사는 미란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을 이미 처분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1억 원 이상, 재산 분할은 7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박 변호사의 설명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준혁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그날 저녁 준혁이 또다시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탐정으로부터 지금 소희와 함께 청담동 레스토랑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집에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진들, 동영상이 담긴 USB, 금융거래 내역서, 호텔 영수증들까지. 그리고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즉시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30분 후 집에 들어온 준혁의 얼굴은 이미 하얘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정리된 증거들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뭐죠, 여보? 라고 묻는 미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꾸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어떤 사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미라는 준혁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과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의 70%를 요구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박했지만 미란이 제출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소희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무단 처분으로 인정되면서 법원은 미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희는 소송 과정에서 준혁으로부터 받은 돈과 선물들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로펌에서도 징계를 받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준혁 역시 직장 내 불륜 스캔들로 승진해서 밀려났고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라는 강남의 아파트와 위자료, 재산 분할 해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독립하여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준혁은 소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고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욕망과 중년의 권태가 불러온 불륜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의 유혹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의 차갑고 철저한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